월세가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집이 왜 내 거야? 시어머니는 식탁 위로 누런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파트명의 이전 동의서와 인감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 그 월세 200만 원을 매달 생활비로 받아가던 시어머니는 이제 집까지 자기 명의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도장 하나 찍으면 끝나는 걸 왜 버티니? 그 집은 이제 시댁 재산이나 마찬가지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서류를 구겨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시댁이 절대 예상 못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박성자가 식탁 위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봉투 입구가 벌어지면서 안쪽에 든 종이 모서리가 슬쩍 비어져 나왔는데 글씨를 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아파트명의 이전 동의서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이라는 글자가 형광등 불빛에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뭐하니? 눈이 있으면 봐야지. 밥만 떠먹고 앉아있지 말고 그 봉투 좀 열어봐. 박성자가 김치 그릇을 제 앞으로 거칠게 밀어놓으면서 턱짓을 했습니다. 저는 야근에 시달려 푸석해진 얼굴로 봉투를 끌어당기다가 손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가슴속이 서늘해지면서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평생 식당 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하시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받은 암보험금으로 대출까지 말끔히 정리해 오직 저 하나만 보고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수연아, 괜히 얼굴 굳히지 말고 어머니 말씀부터 들어. 어머니가 너 힘들까봐 대신 나서 주시는 거야. 식탁 건너편에 앉은 남편 최철민이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어머니 말씀이 다 제 생각해서 하시는 거라는 식으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성자가 그 말을 받아 제 코앞으로 봉투 안에 서류를 끄집어내 펼쳐놓았습니다. 내가 한평생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은 사람이야. 너 같은 새파란 며느리가 세입자 상대하고 세금 내고 집 관리까지 한다고? 웃기지도 않는다. 이참에 그 아파트명에 내 앞으로 돌려놔. 내가 알아서 굴려줄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박성자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귀가 잘못된 줄 알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엔 농담이라고 봐줄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었고 오히려 이 정도 말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입꼬리까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아파트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넘기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까스로 누르면서 두 손을 무릎 위로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박성자가 콧방귀를 한번 뀌고는 식탁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게 그렇게 못 알아들을 말이야? 도장 하나 찍으면 끝나는 일을 왜 그렇게 겁먹은 얼굴로 앉아있어. 내가 남도 아니고 내 시어미다, 시어미. 저는 숨을 한 차례 길게 내쉬면서 봉투 위에 놓인 위임장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종이 끝이 제 손바닥에 닿는 순간 친정엄마가 병상에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이 집만은 절대 누구한테도 내주지 말라고 하시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대신 관리하실 일도 아니고 명의를 가져가실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끝을 다듬으면서도 분명한 선을 그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박성자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식탁을 손바닥으로 짝 하고 내리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내 친정엄마. 야, 강수연. 아직도 그 죽은 친정엄마 타령이야? 너 매달 그 집에서 나오는 월세 200만 원 어디로 들어오는지 몰라서 그래. 박성자의 목소리가 한옥타브 위로 치솟으면서 거실 천장에 매달린 백열등마저 함께 흔들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이 콱 막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식탁 모서리를 손끝으로 더듬으면서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그 200만 원이 누구 통장으로 들어와? 내 통장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돈은 내 돈이야. 내 돈이 나오는 집이면 그 집도 내 집이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시댁 재산이지. 며느리 이름으로 떡하니 박아놓은 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야. 네가 무슨 집주인 행세를 해? 박성자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이 도무지 사람의 논리라고 들리지 않아서 저는 잠시 제가 잘못 듣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앉아있던 최철민은 어머니 말씀이 너무하다 싶었는지 잠깐 헛기침을 했지만 결국엔 제 눈을 끝까지 피하면서 국그릇 안으로 코를 박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어머니께 생활비로 드린 월세가 언제부터 어머니 돈이고 시댁 재산이 된 거야? 저는 식탁 너머로 최철민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소리에 가시를 세웠습니다. 최철민이 숟가락을 든 채로 멈칫하더니 입맛을 다시면서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말이 꼭 그렇게까지 가야 해? 어머니가 남도 아니잖아. 어차피 매달 그 돈 어머니께 드리고 있잖아.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해두면 관리도 편하고 세금 문제도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수 있고 너도 좀 편하게 생각해.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저는 최철민의 입에서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있자니 며칠 전 시누이 최성미 부부가 시댁에 다녀간 직후부터 묘하게 안절부절 못하던 남편의 얼굴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누구와 통화하는지 목소리를 잔뜩 낮춰가며 한참을 서성거리던 최철민의 모습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지금 이 식탁 위의 서류와 맞물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 며칠 전 성미 씨 부부 다녀간 뒤부터 당신 이상했어. 그날 밤 베란다에서 누구랑 통화했어? 이 서류 정말 어머니 혼자 생각이야? 아니면 시누이네까지 같이 짠 거야? 저는 말끝을 천천히 누르면서 최철민의 눈동자를 정확하게 겨눴습니다. 최철민이 흠칫 어깨를 떨더니 어머니 눈치를 한번 살피고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성미를 끌어들여? 괜히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마. 어머니가 너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말끝이 살짝 떨리면서 최철민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임장을 천천히 구겨쥐었습니다. 종이가 손바닥 안에서 사그락 소리를 내며 구겨지자 박성자의 눈썹이 사납게 위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강수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른이 내민 서류를 그 자리에서 구겨? 이게 친정에서 배운 버릇이냐? 박성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식탁을 두 손으로 짚었고 그릇이 달그락 흔들리는 소리가 거실에 길게 퍼졌습니다. 저도 구겨진 종이를 그대로 식탁 위에 내려놓으면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이 아파트는 저희 친정엄마가 마지막까지 저 하나 믿고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서류에 도장 찍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절대 안 찍습니다. 저는 떨리는 두 손을 식탁 아래로 감추면서도 목소리만큼은 단단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박성자의 얼굴이 일순간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그대로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작은 폭탄처럼 거실을 흔들어 놓았고 깨진 조각이 사방으로 튀어 식탁 다리 밑까지 굴러갔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말을 잘라. 아파트 하나 있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친정에서 집 한 채 받았다고 아주 대단한 사모님이라도 된 줄 알아? 너 같은 며느리 내가 받아준 것만도 고마워해야 해. 박성자가 침을 튀겨가며 손가락을 제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고 침방울 몇 개가 제 뺨에 차갑게 와 닿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선 채로 천천히 무릎을 굽혀 깨진 유리 조각을 손으로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유리 모서리가 살짝 스치면서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는데 그 통증이 오히려 머릿속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수연이도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뒤늦게 최철민이 어정쩡하게 일어나 박성자의 팔을 잡아보려 했지만 박성자는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더 큰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한 달에 고작 200만 원 붙여주면서 내 위에 서려고 들어?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여자 데리고 살아주니까 네가 그 집도 지키고 사는 거야. 남편 없었으면 네가 그 집 관리나 제대로 했겠어? 다 우리 아들 덕인 줄 알아. 박성자의 입에서 우리 아들 덕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유리 조각을 식탁 위에 천천히 올려놓으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전 친정엄마 장례식장에서 봉투 하나 들고 어색하게 서 있던 최철민의 모습과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럽게 우시던 친정 이모님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이진명에 정리할 때 남편이 도와준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대출금은 친정엄마 보험금으로 갚았고 등기 비용도 제가 냈습니다. 세입자 연락도 제가 했고 세금도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걸 우리 아들 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돌아가신 제 엄마를 짓밟는 말입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을 끊어내면서 박성자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박성자의 입꼬리가 한번 실룩거리더니 갑자기 자기 가슴을 두 손으로 탕탕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며느리를 봤을까? 시엄이 말 한마디를 못 이기고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네. 철민아, 너는 이런 여자랑 어떻게 사니? 이 어미 속 터져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니? 박성자가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곡을 하듯 통곡을 시작했고 최철민은 어쩔 줄 몰라 어머니와 저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결국 어머니 쪽으로 다가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연아, 일단 오늘은 여기서 멈추자. 어머니도 많이 흥분하셨잖아. 도장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면 되니까 오늘은 네가 좀 참고 넘어가. 응? 어른이 저렇게까지 우시는데 네가 한 번만 져드리면 안 돼? 최철민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도 저를 향해 슬쩍 눈치를 보냈는데 그 눈빛 안에 미안함보다는 빨리 어머니 비위 좀 맞춰 달라는 부탁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천천히 챙겨 들고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구겨져 있는 동의서를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갈게. 그리고 분명히 말해둘게. 오늘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어머니 잘 모셔드려. 저는 일부러 평온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기고 시댁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서고 나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제 무릎이 살짝 휘청거렸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가 가셔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쳐갔는데 저는 그 서늘함 속에서 친정엄마의 마지막 당부를 다시 한번 또렷이 떠올렸습니다. 이 집만은 절대 누구한테도 내주지 말라던 앙상한 손을 떨면서 제 손을 붙잡고 하셨던 그 말씀이 가슴 한복판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가 시댁 단체 채팅방에 떠 있는 박성자의 프로필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길가에 세워둔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는데 손등 위로 핏줄이 파르스름하게 돋아오르는 것이 룸미러 너머로도 또렷이 보였습니다. 오늘 저 식탁 위에 던져진 누런 봉투 하나를 제 평생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집까지 30분을 달려오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발라드가 흘러나왔지만 제 귀엔 박성자가 내지르던 그 200만 원이라는 숫자만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는데 손가락 끝이 잘게 떨려와서 한참을 운전대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3년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펼쳐졌습니다. 친정엄마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 박성자는 며느리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안방으로 부르더니 어차피 그 집에서 월세가 나올 거 아니냐며 어머니 생활비로 좀 보태라고 한 게 첫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50만 원, 그러다 100만 원, 결국엔 월세로 들어오는 200만 원을 통째로 박성자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도록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남편 최철민이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너 친정엄마 돌아가신 거 슬픈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살아계신 어머니 챙기는 게 도리지. 응? 최철민이 베란다 난간에 기대 담배를 입에 물면서 했던 그 말이 매달 25일 월급날만 되면 어김없이 제 귓가에 따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 7년 차 동안 야근에 야근을 거듭하면서도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가 박성자의 냉장고를 비우고 밑반찬을 한 소씩 끓여 놓는 며느리 노릇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지난 추석 때 시댁 거실에서 박성자가 친척들 앞에서 했던 말도 어김없이 떠올랐습니다. 시고모와 시이모가 양옆에 둘러앉아 박성자의 자랑을 들어주는 자리였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서 아파트를 받아와서 그게 다 월세가 솔솔 나와요. 그 돈을 매달 꼬박꼬박 나한테 붙여주니까 내가 요즘 호강해요, 호강해. 박성자가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물면서 어깨까지 으쓱하던 모습이 영상처럼 또렷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다가 그 말을 듣고 손에 든 뒤집개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고 옆에 있던 시이모는 어머나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거예요 하면서 박수까지 쳤습니다. 우리 며느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는 줄은 아네. 시고모의 그 말에 박성자는 한술 더 떠 며느리한테 가르친 보람이 있다는 식으로 말끝을 길게 느렸고 가동한 남편 최철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며 어머니 자랑을 모른 척 흘려듣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안방 쪽에서 코 고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어가지런히 정리하고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대자로 뻗어 잠든 최철민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친정엄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그 새벽에도 최철민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모습이 새삼스레 떠올랐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 협탁 위에 놓인 최철민의 핸드폰을 무심코 내려다보았는데 그때 마침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 하나가 짧게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대출 연체 안내. 본인 확인 요망. 발신자 이름엔 처음 보는 이름 석자가 떠 있었고 끝부분에 사채업체에서나 쓸 법한 단어가 살짝 비쳤다가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향해 뻗었던 손을 도로 거두면서 등 뒤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고 입술을 잘근 깨물면서 천천히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한 가지 그림이 자꾸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 최성미 부부가 다녀간 직후에 안절부절 못하던 최철민, 갑작스러운 박성자의 명예 이전 요구, 그리고 방금 본 그 사채업체 알림 문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는 척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최철민이 침실에서 양복을 갈아입는 사이 저는 거실 옷걸이에 걸린 어제 입었던 양복 주머니로 손을 슬며시 집어넣었습니다. 종이가 손끝에 잡혀 끌려 나왔습니다. 낯선 법무사 사무실에 명함 한 장, 그리고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함께 딸려 나왔는데 종이를 펼치자 사채 대출 약정서 위쪽에 적힌 글자가 눈에 정통으로 박혔습니다. 원금 5억, 연이율 30%, 그 아래엔 흐릿하게 잘려나간 보증인 서명란이 보일 듯 말 듯 비쳐 있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종이를 쥔 제 손가락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저는 종이와 명함을 손에 든 채로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가 막 넥타이를 매던 최철민의 어깨를 톡 두드렸습니다. 최철민이 거울을 통해 제 손에 들린 종이를 보더니 한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손에 들고 있던 넥타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거 회사 동료 거야. 동료가 좀 곤란한 일이 있어서 내가 잠깐 맡아준 거야. 줘봐, 이리 줘. 최철민이 황급히 손을 뻗어 종이를 낚아채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종이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회사 동료라는데 왜 당신 양복 주머니에 들어있어? 그리고 이 법무사 명함은 또 뭔데?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면서 최철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최철민이 입술을 마른 혀로 한번 학더니 황급히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양복 윗도리를 챙겨 입었습니다. 수연아, 나 지금 회의 늦었어. 그거 진짜 별거 아니야. 동료 좀 도와주려고 잠깐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이따 저녁에 와서 자세히 얘기해. 응? 최철민이 가방을 챙겨 들고 도망치듯 현관 쪽으로 향했고 신발을 신는 등이 잔뜩 굽어 있는 것이 어쩐지 측은하기는커녕 더없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고 나자 저는 손에 든 종이와 명함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고 한참을 노려보았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손잡이를 꽉 움켜쥔 채로 친정엄마 납골당 사진을 핸드폰 갤러리에서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 봄에 찾아갔을 때 찍어둔 사진이었는데 어머니 영정사진 옆엔 제가 가져다 놓은 작은 들국화 한 송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남겨주신 거 지키지도 못하고 매달 시어머니한테 갖다 바치고 있었네. 저는 입속으로 작게 중얼거리면서 이를 악물었고 핸드폰 화면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톡 떨어져 어머니 얼굴 위로 번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점심시간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12시 종이 울리자마자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은행으로 곧장 내려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론 이상하게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 번호가 호명되자
저는 창구 직원 앞에 통장과 신분증을 가지런히 내려놓고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이 통장에서 매달 박성자라는 분 계좌로 200만 원씩 자동 이체로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부로 전부 해지하고 싶습니다. 은행 직원이 잠시 모니터를 두드리더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제 앞으로 해지 신청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신청서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고 마지막 칸에 도장 대신 사인을 길게 그은 다음 직원에게 종이를 도로 밀어놓았습니다. 신청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해당 계좌로 자동 이체가 나가지 않습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한 장 끊어 내밀었고 저는 그 작은 종이 한 장을 손에 쥐는 순간 가슴 한복판이 시원해지면서도 한편으론 어금니에 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은행을 나와 회사 휴게실 구석 자리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핸드폰 화면에 시어머니 박성자의 이름이 뜨면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무려 12번이 넘게 부재중 전화가 쌓이는 동안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분기보고서 검토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회사 1층 로비 쪽에서 누군가 째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천장을 타고 위층까지 올라왔습니다. 강수연이 어딨어? 강수연 그년 어디 갔어? 내 며느리 강수연 데려오라고. 층계참 너머로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파일을 옆구리에 끌어안으면서 호흡이 잠시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팀 후배 직원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오면서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1층 로비에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과장님 찾으면서 난리가 나셨어요. 자기가 시어머니라는데 경비 아저씨가 막아도 안 멈추세요. 저는 후배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면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 안에서 며칠 전 은행에서 받아둔 자동이체 해지 영수증을 꺼내 손바닥 안에 꽉 쥐고는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엔 사흘 전 식탁 앞에서 떨고 있던 며느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고 양쪽 눈동자엔 차갑게 식은 결심만이 또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로비 한복판에서 박성자가 경비원 2명의 팔을 양쪽으로 뿌리치며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과 외부 손님들이 멀찍이 둘러서서 수군대는 시선 속에서 저는 일부러 또박또박 구두 굼소리를 내면서 박성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랑 잠깐 나가시죠. 저는 박성자의 팔꿈치를 차분하게 붙들면서 출입구 쪽으로 등을 떠밀었고 박성자는 제 손길에 한번 흠칫하더니 곧이어 입에 개거품을 물듯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시어머니 돈 끊어놓고 전화도 안 받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못된 년아. 저는 박성자의 입에서 쏟아지는 막말 속에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회사 옆 골목에 있는 한적한 카페로 박성자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히고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박성자 앞으로 가만히 밀어놓은 다음 저는 가방에서 자동 이체 해지 영수증을 꺼내 탁자 위에 또렷하게 펼쳤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친정엄마 아파트 명의 이전은 단 한 발자국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매달 200만 원 월세 송금도 영구히 중단되었어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칼끝처럼 끊어내면서 박성자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박성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유자차 잔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면서 차가 잔 밖으로 출렁 넘쳐 영수증 모서리를 적셨습니다. 강수연, 너 미쳤니?
시어머니 생활비를 그렇게 한마디로 끊어. 우리 아들은 어쩌라고. 어떻게 한 식구끼리 그래. 박성자가 가슴을 쥐어뜯듯이 옷섭을 부여잡았지만 저는 손가락 끝으로 영수증을 한 번 더 박성자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한 식구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머니가 매달 받으시던 그 돈은 한 푼도 어머니 돈이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평생 모으신 돈에서 한 푼씩 떨어져 나간 돈이었어요. 그걸 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자랑까지 하셨다는 얘긴 다 듣고 있었습니다. 박성자의 얼굴이 일순간 시뻘개지더니 입을 뻐끔거리다 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카페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우리 집에 들어가니 거실 식탁 위에 못 보던 분유통과 갓난아기용 짐 가방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엔 시누이 최성미가 갓100일을 넘긴 아기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엔 성미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두 다리만 잘게 떨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선 박성자가 앞치마까지 두르고 국을 끓이는 신용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솥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갔습니다. 수연아, 우리 가족 다 모여서 차분히 얘기 좀 해보자. 어머니도 너무 흥분하셔서 그러신 거고 성미도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왔어. 최철민이 가방을 내려놓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제가 살짝 어깨를 비틀어 빼자 어색하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외투도 벗지 않은 채로 거실 한가운데에 선 채 둘러앉은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차례차례 훑어보았습니다. 옳게 언니.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시누이 최성미였습니다. 성미가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옆자리 카시트에 살며시 내려놓더니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와 두 손으로 제 양손을 덥석 끌어쥐었습니다. 옳게 언니, 한 번만요. 한 번만 우리 오빠랑 엄마 봐서 눈 좀 감아주세요. 우리 아기 좀 봐주세요. 성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제 손등 위로 흘러내렸고 살결에 닿는 그 따뜻한 액체가 한순간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가만히 빼면서 성미의 어깨를 가볍게 밀어 도로 소파에 앉혔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인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봐요. 도대체 우리 시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는 가방을 옆구리에 끼운 채로 단호하게 입을 열었고 그러자 성미 남편이 흠칫 어깨를 떨면서 자기 무릎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최철민이 황급히 끼어들면서 헛기침을 두어 번 했습니다. 수연아, 그게 우리 매제가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 잠깐 어려운 거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힘을 좀 모아주면 금방 일어설 수 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은 너무 낡았고 마침 친정 아파트가 시세도 좋고 위치도 좋고 그러니까. 최철민의 입에서 시세 좋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머리가 아찔해지면서 손끝이 차갑게 식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노후관리라는 명분 뒤에 감춰진 진짜 속내가 마치 손바닥 뒤집듯 한순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똑바로 얘기해봐. 저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면서 최철민의 눈동자를 정조준했고 최철민이 잠깐 말끝을 흐리면서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가만히 거실을 가로질러 안쪽에 있는 작은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연아, 거긴 왜 들어가? 거기엔 별거 없는데. 뒤에서 최철민이 황급히 따라붙으려 했지만 저는 서재 문을 닫고 안에서 잠금 버튼을 톡 눌러 걸었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 옆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런 봉투가 놓여 있었고 책상 서랍 손잡이 위로 종이 모서리가 살짝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랍을 천천히 끌어당겼고
안에서 빨간 도장이 위쪽에 찍힌 종이 한 다발이 가지런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종이에 받는 사람란엔 성미 남편의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고 그 옆엔 최종 통보 채권액 5억 원, 위약시 강제 집행이라는 굵은 글자가 시뻘건 잉크로 찍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종이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 그 차가움이 도리어 제 뒷목까지 빳빳하게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그대로 닫고 위에 놓인 독촉장 다발을 손에 든 채로 서재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거실로 나오는 저를 보고 최철민의 얼굴이 한순간 새파랗게 굳어졌고 박성자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선 채로 행주를 쥔 손을 부르르 떨었으며 성미는 자기도 모르게 악기 머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탁! 저는 거실 탁자 위에 독촉장 다발을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좀 설명해봐. 저는 일부러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한마디만 던졌고 거실 안에 일순간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박성자였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할게. 한 번만 우리 사위 사업만 살려놓으면 다 갚을 거니까 아파트 명에 잠깐만 어머니한테 넘겨주면 돼. 박성자의 입에서 잠깐만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탁자 위 독촉장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최철민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친정엄마가 마지막 숨까지 끌어모아 남기신 그 집을 매제사채 빚 갚는 데다 담보로 잡거나 팔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최철민이 입술을 깨물면서 무릎을 꿇듯이 소파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아, 그게 아니라 잠깐 융통만 하고 매제 사업 다시 일어서면 바로 다 갚을 거야. 그동안 너희 어머니 명의로 잠깐만 돌려놓자는 거야. 내 친정엄마 목숨값으로 너희 빚잔치 하자는 얘기잖아. 내 엄마 마지막 숨값으로 너희들 빚 갚자는 얘기잖아. 저는 처음으로 거실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끌어올렸고 손가락 끝이 부들부들 떨려와서 독촉장 모서리가 거듭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시누이 최성미가 갑자기 자기 머리를 두 손으로 쥐어뜯듯이 잡고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옳게 언니,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독해요?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아기는 어떡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요? 성미의 그 적반하장 같은 곡소리에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거실벽에 등을 살짝 기댔습니다. 시댁 식구들 누구의 입에서도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다들 자기 살 길만 찾아 제게 매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어깨에 들쳐매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에서 큰 캐리어를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몇 벌, 잠옷, 세면도구, 그리고 친정엄마 사진이 든 작은 액자까지 챙기는 동안 거실에서는 박성자와 최성미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수연아, 어디가? 짐은 왜 싸? 수연아. 최철민이 안방 문을 두드리면서 황급히 매달렸지만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안방 문을 열어젖힌 다음 거실 한복판을 가로질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독촉장 다발을 한 번 더 내려다보면서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빚 너희들이 알아서 갚아. 우리 친정엄마 유산엔 손끝 하나 댈 생각도 하지 마. 현관문이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단단히 끌어쥔 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비즈니스 호텔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사이 핸드폰 화면엔
최철민의 부재중 전화가 한 통씩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1208호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무거운 카드키를 책상 위에 던지자 쇠 부딪히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저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침대 모서리에 풀썩 주저앉아 캐리어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멍하니 벽지의 무늬만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차창에 번지듯 흐려졌고 핸드폰 액정엔 최철민의 부재중 전화가 어느새 30통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서류철과 아까 시집 거실 탁자 위에서 슬쩍 챙겨온 독촉장 한 장을 꺼내 침대 시트 위로 가지런히 펼쳤습니다. 서류 사이를 손가락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문득 1년 전 늦봄의 어느 저녁이 머릿속에 또렷이 그려졌습니다. 그날 최철민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양복 윗도리를 거실 의자에 휙 던지면서 베란다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수연아, 우리 전세금 대출 갈아타려고 하는데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한 통만 좀 빌려줘. 은행에서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그래. 최철민이 베란다 난간에 기대 담배 연기를 길게 뱉어내면서 한 그 말이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별다른 의심도 없이 안방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2통을 꺼내 최철민의 손에 쥐어주었고 다음 날 아침 도장이 도로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작은 찜찜함마저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흩어놓은 독촉장 사본의 아래쪽 보증인 서명란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보증인 서명란의 글씨체와 도장 자리가 묘하게 익숙했고 그 익숙함이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한기로 번져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면서 가방에 들어있던 등기부등본 사본,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결혼 후 함께 받아둔 각종 계약서들을 일일이 펼쳐놓고 글씨체와 도장 자국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새벽 4시쯤 호텔방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마침내 한 가지 무서운 가능성에가 닿았을 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면서 종이 위로 떨어지려는 눈물 한 방울을 손등으로 황급히 훔쳐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시집 식탁 위에서 챙겨둔 법무사 명함을 손에 쥔 채로 곧장 명함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4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그 법무사 사무실은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골목 안쪽에 조용히 처박혀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여직원이 카운터 너머로 고개를 들고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최근에 작성된 연대보증 서류를 한 건 확인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저는 가방 안에서 어젯밤 호텔에서 정리한 사본을 꺼내 카운터 위로 가지런히 펼쳐놓으면서 옆에 인감증명서까지 한 통같이 내려놓았습니다. 여직원이 사본을 한번 흘끗 보더니 양미간을 살짝 좁히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객 정보는 본인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여직원이 사무적인 목소리로 한마디를 자르듯 던졌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사본 위에 적힌 보증인 서명란을 톡톡 두드리면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보증인 서명란에 적힌 인감 도장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인감과 같은 인감인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같은 인감이라면 저는 본인 동의 없이 도용된 정황을 가지고 곧장 경찰서로 갈 겁니다. 저는 일부러 경찰서라는 단어에 무게를 실으면서 카운터 너머의 여직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여직원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뒤쪽 사무실로 들어가 한 손에 두꺼운 파일 한 권을 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본인 인감증명서를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직원이 카운터 위에 파일을 펼치자 안에서 익숙한 도장 자국이 찍힌 종이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본 서류의 보증인 서명란에 찍힌 도장과 제가 꺼내놓은 인감증명서 위 도장이 마치 쌍둥이처럼 동일한 무늬로 일치하는 것을 본 순간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에 카운터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원금 5억 원의 사채에 대해 성미 남편이 채무자로 올라 있었고 그 옆 연대보증일란엔 최철민의 이름과 함께 제 인감의 무늬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도장 제가 직접 찍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저예요. 보증인 본인이 직접 안아서 도장만 받아 처리하셨다는 거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여직원의 눈을 정조준했고 여직원은 사무실 안쪽 상사방 쪽으로 시선을 슬쩍 흘리면서 입술만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굳이 더 다그치지 않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 자리에서 도장 자국이 찍힌 원본 페이지를 사진으로 한 장 한 장 또렷이 찍어두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저는 곧장 발걸음을 동사무소로 옮겨 인감도장 분실 신고를 하고 새로운 인감을 등록하는 절차를 그 자리에서 모두 마쳤습니다. 손에 들린 새 인감증명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이제부터 최철민이 빌려갔던 옛 인감으론 더 이상 단 한 장의 서류도 만들 수 없었고 친정엄마의 아파트는 적어도 명예면에선 단단한 자물쇠로 채워진 셈이었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와 길가에 잠시 멈춰서서 핸드폰을 켰을 때 화면에 낯선 알림이 2개나 와 있었습니다. 거실 천장 한 구석에 작은 인테리어 소품처럼 달아두었던 홈캠 어플리케이션의 알림이었습니다. 움직임 감지, 안방 침실, 움직임 감지, 거실. 저는 입가에 떠올랐던 옅은 미소를 그대로 굳혀둔 채 홈캠 화면을 손가락 끝으로 톡 눌러 열었습니다. 화면 안에선 시어머니 박성자가 안방 화장대 서랍을 양손으로 끌어당겨 뒤집고 있는 모습이 또렷하게 잡혀 있었고 옆에선 시누이 최성미가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며 그 밑을 손으로 더듬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 있어, 엄마. 빨리 찾아야 돼. 오빠가 오기 전에. 성미가 매트리스를 한쪽 어깨로 받친 채로 흙먼지가 묻은 손을 휘저으면서 박성자를 채근했고 박성자는 화장대 서랍을 통째로 뽑아 바닥에 쏟아 놓으면서 손바닥으로 종이 더미를 휘저었습니다. 집문서가 어디 있을 거야. 그 인감도장도 분명히 이 안방 어딘가에 박혀 있을 거고. 빨리 찾아. 저는 핸드폰을 든 손이 살짝 떨려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입가엔 차마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차가운 헛웃음이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저들이 짐승처럼 안방을 뒤지고 있는 동안 그 안방 어디에도 더 이상 쓸 수 있는 인감 따위는 없었고 친정엄마의 아파트 등기 권리증은 진작에 은행 대여금고에 옮겨두어 단 한 장도 그 집안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그대로 띄워둔 채로 다른 손가락으로 112를 길게 눌렀습니다. 네, 112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 주셨습니까? 차분한 신고 접수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저는 가능한 한 또렷한 발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강수연이고요. 지금 저희 집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뒤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입니다. 집안 상황은 제가 설치한 홈캠으로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고 영상 증거도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 주소를 또박또박 불러주면서 동시에 홈캠 영상의 녹화 버튼을 한 번 더 확실하게 눌러두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홈캠 화면 안으로 현관문 쪽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경찰관 2명이
안방으로 들어서면서 박성자와 성미를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두 분, 거기서 그만 멈추세요. 이 집의 점유자이신 강수연 선생님께서 무단 침입과 절도 미수로 신고하셨습니다. 신분증부터 보여주시죠. 박성자가 매트리스에 한 손을 짚은 채로 화들짝 놀라면서 입을 뻐끔거렸고 성민은 흙먼지가 묻은 손을 자기 옷자락에 황급히 문지르면서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니, 우리는 한 식구라서 그냥 들른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좀 들렀기로써니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무단 침입이에요. 박성자가 목소리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항변했지만 경찰관 한 명은 이미 안방 안에 흩어진 서랍들과 침대 매트리스, 옷장에서 끌려 나와 바닥에 어지럽게 떨어진 옷가지들을 카메라에 한 컷씩 담고 있었습니다. 한 식구라도 점유자 동의 없이 임의로 들어오시면 그게 주거 침입입니다. 더군다나 안방을 이렇게 뒤져 놓으셨으면 정황이 명백합니다. 일단 저희와 같이 가셔서 진술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떨어지자 박성자는 무릎에 힘이 풀린 듯 침대 모서리에 그대로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성민은 어느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는 신용을 시작했지만 경찰관 한 명이 신고자와 통화하는 동안 또 한 명의 경찰관은 두 사람의 신분증과 출입 경위를 차근차근 확인해 나갔습니다. 저는 길가 화단 모서리에 손을 짚고 선체로 홈캠 화면 안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눈에 담았습니다. 박성자와 최성미가 경찰관의 양옆에 둘러싸여 안방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 아파트 복도 CCTV에는 두 사람의 흙 묻은 신발 자국까지 또렷이 새겨졌고 같은 층 이웃집 현관문 앞엔 호기심에 찬 눈빛들이 몇 개나 슬며시 비집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 안쪽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고 거리 한복판에 서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발걸음을 돌려 회사 방향으로 단단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 옆구리에 처박혀 있던 핸드폰이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 화면엔 남편 두 글자가 시뻘건 글씨처럼 떠 있었고 진동음이 책상 위 머그장까지 흔들리게 만들 정도로 끈질기게 울렸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도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수연, 너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랑 동생을 경찰서로 보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신고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핸드폰 스피커 너머로 최철민의 목소리가 회사 자리까지 들썩일 정도로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옆자리 직원이 흠칫 어깨를 떠는 것을 곁눈으로 살피면서 핸드폰을 들고 회의실 쪽으로 천천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보, 우리 안방에 누가 들어와서 화장대를 다 뒤집어 놓은 거, 그건 사람이 할 짓이야? 시어머니 신우이가 며느리 집을 무단으로 따고 들어와서 인감도장 찾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저는 일부러 한 박자 한 박자 끊어서 또박또박 말을 건넸고 회의실 문을 등 뒤로 조용히 닫은 뒤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저쪽에선 최철민의 거친 호흡이 한참 동안 핸드폰 스피커를 채웠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가 너무 다급하셔서 그러신 거잖아. 일단 신고 취하해. 너 진짜 미친 짓 하는 거야.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최철민의 목소리가 한순간 협박조에서 애원조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저는 회의실 책상 위에 핸드폰을 스피커 모드로 올려놓은 채 메시지 창을 열어 어제 법무사 사무실에서 찍어둔 연대보증 서류 사진들을 한 장씩 첨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금 당신 핸드폰으로 사진 몇 장 보낼게. 그거 받고 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소리 할 수 있나 어디 한번 해봐.
전송 버튼을 누른 지 3초도 채 지나지 않아 핸드폰 너머에서 최철민이 숨을 헉 들이마시는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단호하게 누른 다음 의자 등받이에 등을 천천히 기댔습니다. 오후 6시 정각, 퇴근 무렵의 회사 정문 앞 인도 위에서 최철민이 두 손에 흰 봉투 하나를 부여잡은 채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백 끈을 어깨에 단단히 끌어올리면서 회사 1층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아. 최철민이 제 앞을 가로막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 한복판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늦추면서 흘끔흘끔 시선을 던졌고 저는 가방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한번 꾹 눌렀습니다. 수연아,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어머니랑 성민은 봐서라도, 응? 사진은 다 지우자. 우리 그냥 잊고 다시 시작하자, 응? 최철민이 무릎 꿇은 자세로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눈가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매단 채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면서 최철민의 정수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듬성듬성 비어진 흰 가르마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고 그 낯설미 도리어 마음 한구석을 단단하게 굳혀주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 안으로 이혼 소장 받게 될 거야. 그때까지 자기 변호사부터 알아봐. 저는 단 2마디만을 던지고 최철민의 옆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최철민이 제 옷자락 끝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로 택시 한 대를 잡아 그대로 올라탔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강남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년의 여자 변호사가 차분한 손짓으로 저를 응접실로 안내했고 저는 가방 안에서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한 묶음씩 차곡차곡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홈캠 영상이 담긴 USB, 박성자의 폭언이 녹음된 파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찍은 연대보증 서류 사진, 그리고 3년 동안 200만 원씩 박성자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어 나간 거래네요. 변호사가 한 장 한 장 자료를 살펴보면서 안경테를 손끝으로 한 번씩 밀어 올렸습니다. 강수연 선생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친정엄마한테 상속받으신 그 아파트는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 선생님 혼자만의 재산입니다. 이걸 법에서는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혼해도 남편이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이에요. 변호사가 자료 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한 개를 그렸습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을 확실하게 받아내려면 남편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게 좋아요. 지금 두 분이 살고 계시는 그 전셋집,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라고 하셨죠. 그 보증금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요. 그걸 가압류로 묶어두면 나중에 위자료 판결 받았을 때 그 돈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한마디씩 짚어주는 동안 저는 손등에 가지런히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가능한 한 빠르게요. 저는 망설임 없이 한마디로 답을 던졌고 그날 오후 변호사는 곧바로 법원에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있던 저에게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강 선생님, 가압류 결정 떨어졌습니다. 남편분 임대인한테 결정문이 송달됐고 회사 월급 통장에도 같이 가압류 들어갔어요. 회사 인사과로도 통지가 갔을 거고요. 저는 카페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면서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철민의 회사 인사팀 사무실에선
직원 한 명이 가압류 통지서를 들고 부장 자리로 향했고 그날부터 회사 휴게실엔 최철민이 매제 빚보증 때문에 이혼당한다더라. 부인이 가압류까지 걸었다더라 하는 소문이 발 없는 말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저녁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핸드폰을 울렸습니다. 올케 언니, 저예요. 성미예요. 우리 남편 어젯밤에 사라졌어요. 핸드폰도 다 꺼놓고 채권자들이 신혼집으로 막 찾아와서 짐에다 빨간 딱지까지 붙이려고 해서 저 일단 아기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올케 언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아기는 무슨 죄예요? 성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가늘게 떨려왔지만 저는 잠시 침묵한 끝에 짧게 한마디만을 던졌습니다. 아가씨, 그쪽 가족 일은 그쪽 가족이 알아서 정리해요. 다신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통화를 끊고 핸드폰 화면 위 차단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그 시각 박성자의 좁은 17평짜리 빌라엔 갓난아기를 들쳐 업은 최성미가 짐 가방 2개를 끌고 들어서고 있었고 박성자는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매달 들어오던 200만 원의 빈자리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토요일 오전 핸드폰이 또 한 차례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엔 친정엄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의 이름이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강수연 사장님, 지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당장 방 빼라고 난리를 치세요. 자기가 이 집 시어머니라면서 며느리 집 명의가 곧 자기 앞으로 넘어올 거니까 당장 짐 싸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잔뜩 떨려왔습니다. 저는 미리 가방 안에 챙겨둔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놓은 업무방해 고소장 한 통을 한꺼번에 손에 쥐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20분쯤 달려 친정엄마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단지 입구 경비실로 먼저 들어가 경비원 두 분에게 사정을 빠르게 설명하고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8층 복도 끝에서 박성자가 세입자분의 현관문을 발끝으로 쾅쾅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빨리 안 나와. 이 집 곧 내 거 될 거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며느리가 아무리 버텨도 결국엔 어머니 앞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 저는 한 손에 등기부등본을 다른 한 손엔 고소장 봉투를 든 채로 박성자의 앞을 막아서듯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박성자가 흠칫 어깨를 떨며 저를 돌아보는데 양옆에 선 경비원 2명을 보고는 한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박성자의 코앞으로 펼쳐 들이밀면서 또박또박 말을 끊어냈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보세요. 이 집 소유자는 강수연. 임대인도 강수연. 어디에도 박성자 이름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에 대해 임차인을 내쫓을 권리도 들어와서 호통칠 권리도 단 한 글자만큼도 없어요. 박성자가 손가락을 떨면서 입을 뻐끔거렸고 그 사이 저는 고소장 봉투를 박성자의 가슴팍에 가만히 안기듯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미수에 대한 정식 고소장입니다. 한 번만 더 이 집 앞에 나타나시면 이번엔 카페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만나 뵙게 될 거예요. 박성자가 가슴팍에 안긴 봉투를 손바닥으로 거칠게 떨어뜨리려 했지만 옆에 선 경비원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면서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단지 밖으로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입주민 신고도 들어와서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복도 양옆 세대들의 현관문이 슬쩍슬쩍 열리면서 호기심 어린 눈빛 몇 쌍이 박성자의 등 뒤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자는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흘끗 노려보고는 결국 두 손으로 자기 가슴을 탕탕 두드리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려가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선 채로 박성자의 굽은 등이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천천히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박성자는 마치 누가 등을 떠밀기라도 한 듯 8층 복도 한복판에 그대로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양손으로 자기 머리채를 와락 부여잡더니 마룻바닥에 쿵쿵 이마를 박을 듯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 키워서 며느리 시험이 내쫓는 꼴이나 보고. 동네 사람들 좀 와봐요. 이거 좀 봐주세요. 박성자의 곡소리에 단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결국엔 같은 층 입주민과 위아래 층 주민들까지 우르가 모여들었고 양손에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과 강아지줄을 잡고 있던 할아버지까지 둘러서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자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둘러서자 한층 더 목청을 끌어올리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는다는 식의 말을 사방으로 흘려댔습니다. 저는 가만히 등기부등본 한 장을 손에 든 채로 박성자의 앞으로 천천히 한 발 다가섰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주세요. 이 집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자란에 강수연 하나뿐이고요. 어디에도 시어머니 이름은 없습니다. 저는 한 발 한 발 자리를 옮기면서 모여 선 사람들의 얼굴을 한 사람씩 또박또박 짚어갔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평생 모으신 돈으로 마련해 저한테 남겨주신 집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사위 사채 빚 5억을 갚으셔야 한다고 이 집 명의를 본인 앞으로 돌리라고 강요하셨고 시집 식구들이 며칠 전엔 저희 안방까지 무단으로 들어와서 인감도장을 찾으려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경찰 신고가 다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일부러 사위 사채 빚 5억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끊어서 발음했고 둘러선 사람들 중 몇 명이 짧은 탄식 소리를 흘리면서 박성자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성자는 자기 입에 손을 황급히 갖다 대면서 곡소리를 뚝 멈췄고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자리에서 비척비척 일어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언제 사위 빚 갚으려고 그랬어. 그게 무슨 소리야. 박성자의 목소리가 한순간 모기 소리만큼 잦아들었지만 이미 둘러선 사람들의 귀에는 사위 사채 5억 원이라는 단어가 또렷이 박힌 뒤였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등기부등본을 흔들어 보이고는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경비원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로부터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혼 소장과 전세금 가압류 결정문 부본을 그날 오후 최철민에게 송달했다는 짧은 통지였습니다. 같은 시각 텅 빈 전셋집 거실에서는 최철민이 한 손엔 송달받은 누런 봉투를 다른 한 손엔 반쯤 비어가는 소주병을 들고 비척비척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 위에 또렷이 박힌 유책사유, 인감도용, 부당한 재산 처분 시도라는 글자들이 최철민의 눈동자 안에서 흐릿하게 흔들렸을 거라고 저는 굳이 그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쨍그랑. 전셋집 거실벽엔 최철민이 집어 던진 소주병이 부딪혀 깨진 흔적이 그날 밤늦게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곧이어 최철민은 양복 윗도리만 걸친 채로 제가 머무는 비즈니스 호텔 로비까지 택시를 잡아타고 들이닥쳤습니다. 저녁 9시쯤 호텔 프런트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1208호 객실로 올라왔습니다. 강수연 고객님, 1층 로비에 최철민이라는 분이 찾아오셔서 객실 호수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고객님 출입 통제 요청 사항이 있어서 위층으로는 못 올라오시고요.
1층에서 한참 동안 소리를 지르고 계세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침대 옆 협탁 위에 핸드폰을 들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소개받아둔 사설 경우업체로 단축번호를 눌렀습니다. 이혼 소장 송달이 들어간 그날부터 변호사가 미리 권해둔 경호원 2명이 호텔 인근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나 호텔 1층 로비에선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최철민의 양팔을 어깨 위로 가볍게 들어 올리듯 끌어내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내 마누라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내 마누라가 미쳐서 이러는 거야. 강수연이 어디 있어? 최철민이 사방으로 침을 튀기며 발버둥을 쳤지만 경호원 한 명이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손길로 출입구 밖 인도 위까지 최철민을 그대로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저는 객실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다가 손에 든 따뜻한 차 한 잔을 한 모금 마시면서 천천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이혼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던 어느 화요일 오후 신우이 최성미가 친정으로 들어가 있던 박성잔의 17평짜리 빌라 앞으로 검은 봉고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덩치 큰 남자 3명이 빌라 현관배를 거칠게 누르면서 들어섰고 손에는 강제 집행 통지서와 빨간 압류 딱지 한 다발을 함께 들고 있었습니다. 성미 남편분의 5억 사채 채무에 대해 강제 집행 들어왔습니다. 댁에 있는 가전제품부터 차례차례 딱지 붙이겠습니다. 붉은 압류 딱지가 17인치 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안방 침대 머리맡 화장대, 거실 소파까지 한 장씩 차례로 붙어 나갔고 박성자는 안방 문지방에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마룻바닥을 두드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최성민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거실 한 구석에 등을 잔뜩 웅크린 채 어머니 어떻게 같은 말만 끝없이 되뇌었습니다. 같은 무렵 최철민이 다니는 회사 1층 로비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까만 점퍼 차림의 남자 2명이 안내 데스크 앞을 가로막은 채 최철민의 이름 석자를 큰 소리로 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출근하던 직원들이 동그래진 눈으로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최철민 데려와. 5억 연대보증인 최철민. 이 자식 어디 숨었어? 채권자들의 고함 소리가 인사팀까지 또렷이 들리던 그날 최철민은 인사부장 자리 앞으로 호출되어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권고사직 서류 한 장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면서 한 손에 빈 종이 박스 하나를 들고 휘청거리는 최철민의 등에 직원 몇 명이 길게 빠지지 않는 시선을 던졌습니다. 며칠 뒤 박성자의 빌라 앞으로 박성자와 최성미가 짐 가방 몇 개를 끌고 나오는데 그 앞으로 최철민이 휘청휘청 다가가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하면서 멍한 얼굴을 했습니다. 오빠가 책임져. 오빠가 보증을 섰으면 오빠가 다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아기 어떡할 거야. 최성미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최철민의 멱살을 잡으면서 악을 썼고 박성자는 그 옆에서 2 사람 사이를 떼어 놓는 척 매달리다가 끝내 아들 등을 손바닥으로 탕탕 두드리며 같이 울부짖었습니다. 내 새끼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새끼야, 어쩌면 좋아. 최철민의 주머니 속엔 권고사직 위로금 통지서 한 장뿐이었고 그마저도 전세금 가압류에 막혀 손에 단 한 푼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또 1달이 지나기 전에 채권자들은 박성자 명의의 낡은 빌라 한 채에 대해 강제 경매를 법원에 신청해 버렸습니다.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문이 빌라 현관문에 빨간 종이로 떡하니 붙어버린 그날 박성자는 그 종이를 손바닥으로 미친 듯이 떼어내려 했지만 풀 자국이 손바닥에 시뻘겋게 묻어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풍경을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한 발짝 떨어진 거리에서 차근차근 보고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면서 신우이 쪽 동향까지 정리해준 어느 오후 최성미가 법원에 우편으로 보낸 한 통의 진정서가 변호사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신우이 분이 친정 아파트가 시댁이 결혼하기 전부터 함께 마련한 공동재산이라는 식으로 주장하셨네요. 어머님이 살림에 보태셨고 명의는 며느리 앞으로 해두었을 뿐이라는 식으로요. 저는 그 진정서를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입가에 옅은 헛웃음을 흘리면서 가방 안에서 두 가지 자료를 꺼냈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직후 발급받은 상속등기 신청서 사본과 매달 25일 박성자 통장으로 빠져나간 200만 원의 거래 내역 3년치 한 묶음. 변호사님, 이 아파트는 친정엄마 단독 명의에서 제 단독 상속으로 넘어온 거고요. 등기 원인은 명백히 상속으로 박혀 있어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은 매달 200만 원씩 제 통장에서 시어머니 통장으로 일방적으로 돈을 받기만 한 분들입니다. 단 한 푼도 제 통장으로 입금된 적이 없어요. 저는 거래 내역서를 한 장씩 짚어가면서 입금란이 단 한 줄도 없는 통장 사본을 또렷이 펼쳐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더니 안경 너머로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신우이 분 주장은 한 줄로 깨집니다. 답변서에 그대로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가벼운 봄바람이 코트 자락을 한번 들어 올렸고 저는 가방을 어깨에 들쳐 메고 길 건너편 카페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조정실 안엔 익숙한 회색 책상 하나가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 의자에 변호사와 나란히 앉았고 책상 건너편엔 두 달 사이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최철민이 자기 변호사 옆에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으로 들어선 백발의 노신사가 한 차례 자료를 정리하더니 안경을 콧잔등 끝으로 천천히 끌어내렸습니다. 강수연 청구인 측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내역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저희 변호사가 두꺼운 자료집 한 권을 책상 위에 펼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 최철민의 유책 사유로 인감도용과 부당한 재산 처분 시도, 시집 식구의 무단 침입 방조를 주장하고 있고요. 위자료 5천만 원과 함께 재산 분할에 있어 피청구인의 기여도를 0%로 주장합니다. 조정위원의 한쪽 눈썹이 살짝 들썩였고 맞은편에 앉은 최철민이 자기 손가락 마디를 우두둑 꺾으면서 책상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위원님, 그건 너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림하시는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붙여드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제가 붙여드린 거고 그 200만 원이 7년이면 거의 1억 7천이 넘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우리 어머니가 사신 거고 그 사이에 친정 아파트 가치가 오른 거니까 친정 아파트도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이라고 봐야 합니다. 최철민이 일부러 목청을 끌어올리면서 그럴듯한 단어들을 한꺼번에 쏟아냈고 저는 가만히 손가락을 책상 아래에서 한번 꽉 그어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흠하고 헛기침을 가볍게 한번 하더니 자료집 안쪽에서 두 번째 묶음을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았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 200만 원이 정확히 어느 통장에서 어느 통장으로 흘러간 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매달 25일 청구인 강수연 명의의 월급 통장에서 친정 아파트 임차인이 입금한 월세 200만 원이 그대로 박성자 명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어 나갔습니다. 피청구인 최철민의 통장 거래 내역엔 시어머니 박성자 앞으로 단 한 푼도 송금된 기록이 없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거래 내역서 위에 빨간 펜으로 짚은 곳마다 강수연 발송, 박성자 수치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거래 내역서를 한 장 한 장 손가락 끝으로 짚어가다 안경을 도로 콧등 위로 끌어올리면서 최철민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피청구인. 부양했다고 주장하신 200만 원은 청구인 통장에서 직접 빠져나간 돈이군요. 본인 통장에선 한 푼도 빠져나간 게 없고요. 최철민의 입이 한순간 뻐금거리다가 무릎 위로 떨어뜨린 손등에 핏줄이 시퍼렇게 떠올랐습니다.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최철민이 옆에 앉은 자기 변호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였지만 자기 변호사조차 미간을 살짝 좁히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자료를 가만히 덮으면서 한 차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피청구인 측,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쯤 정리하지요. 청구인 친정 어머님이 마지막 숨까지 모아 남기신 재산을 사위의 사채 빚 갚는데 쓰자고 며느리 명의를 빼앗으려 했다는 정황은 누가 보아도 도리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친정 아파트는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애초에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최철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조정위원이 손바닥을 내보이며 가만히 자리에 앉히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가지런히 모은 두 손 위로 시선을 떨어뜨리면서 친정엄마의 앙상한 손이 한순간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다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정실 밖 복도로 나오자 시멘트 기둥 옆에 시어머니 박성자가 검은 외투 차림으로 등을 잔뜩 굽힌 채 서 있었습니다. 박성자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흠칫 어깨를 떨더니 후들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그대로 제 바짓가랑이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어머니가 진짜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봐줘. 우리 철민이 인생 좀 살려줘. 응? 박성자의 손등이 잔뜩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엔 며칠째 정리하지 못한 듯 거뭇한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성자의 굽은 정수리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추석 거실에서 호강한다고 자랑하던 시어머니의 입꼬리, 식탁 너머로 동의서를 들이밀던 손가락 옆에서 박수를 치며 며느리한테 가르친 보람이 있다고 거들던 시이모와 시고모의 얼굴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또렷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풍경 위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빠져나갈 때마다 핸드폰 화면에 뜨던 출금 알림 문자가 차르락 펼쳐졌습니다. 저는 박성자의 손을 가만히 잡아떼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가 매달 받으시던 그 200만 원이 어떤 돈이었는지 이제는 좀 아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 어떤 동정도 어머니께 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어떤 호칭도 더 붙이지 않은 채 등을 돌려 그대로 복도 끝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성자가 뒤에서 어머니가 잘못했다. 한 번만 보라며 매달려 보았지만 복도에 가득 찬 사건 당사자들의 시선 속에서 박성자의 곡소리는 그저 한 늙은 여자의 부질없는 울음으로 흩어져 갔을 뿐입니다. 그렇게 1년이 좀 넘는 시간이 흐른 어느 봄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 선생님, 1심 판결문 나왔습니다. 청구 거의 다 받아들여졌어요. 피청구인 최철민의 유책 사유 인정되었고 위자료 5천만 원 전액 인용, 친정 아파트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강 선생님 단독 재산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저는 회사 옥상 난간에 한 손을 올려놓은 채로 그 한 통의 전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푸르게 펼쳐진 하늘이 친정엄마가 마지막으로 병상 창밖을 보시며 좋아하시던 빛깔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저는
곧바로 1년 전에 걸어두었던 전세금 가압류 결정문을 들고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임대인을 찾아가 전세 보증금 3억 원 가운데 위자료와 그동안 부당하게 떠안은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떼어 제 통장으로 회수하는 절차가 사흘 만에 차근차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 1순위로 들어와 있던 사채 채권자들의 배당까지 한꺼번에 진행되자 최철민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전세 보증금 3억 원은 그날 오후가 다 가기 전에 한 푼도 남김없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전셋집에서 짐을 빼야 했던 그날 최철민은 작은 트럭 한 대도 부르지 못해 헌 옷가지와 이불 보따리 몇 개만 손에 들고 비척비척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참을 길 위에서 서성거리다가 결국 발걸음을 어머니 박성자의 빌라 쪽으로 옮겼지만 정작 그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펼쳐진 풍경은 더없이 처참했습니다. 빌라 1층 출입구 앞엔 박성자와 최성미가 헌 살림살이를 작은 고물상 리어카 한 대 위에 차곡차곡 싣고 있었고 이미 강제 경매로 낙찰자가 정해진 빌라엔 새로운 명패 한 장이 출입구 옆에 슬쩍 붙어 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다 뭐야? 오빠가 보증만 안 섰어도 오빠가 그 빚만 안 뒤집어 썼어도 우리가 이 꼴이 됐어. 최성미가 손에 든 이불 보따리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최철민의 머리채를 잡았고 박성자는 그 사이에 끼어들어 손녀딸 분유한 통이 든 가방을 손으로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우리 아들이 무슨 죄야. 다 내 남편이 빚을 졌으니까 그렇지. 우리 철민이가 무슨 죄가 있어. 엄마는 또 누구 편을 들어. 오빠 살려보겠다고 그 짓을 한 게 엄마잖아. 세 사람이 길 한복판에서 서로의 옷소매와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악다구니를 쓰는 사이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들어 그 광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각 회사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차로 그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대기에 걸려 잠시 차를 멈춘 사이 횡단보도 너머 인도 위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시댁 세 식구의 모습이 차창 너머로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운전대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채로 그저 가만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자 저는 천천히 차창의 버튼을 눌러 창문을 닫고는 부드럽게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판결문이 우편으로 도착한 그날 밤 저는 호텔 객실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확정, 위자료 5천만 원 전액 인용, 친정 아파트 강수연 단독 재산 확정이라는 글자가 굵은 검정 잉크로 한 줄 한 줄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가슴팍에 한참 동안 끌어안고 있다가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아둔 친정엄마 사진을 꺼내 봉투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체크아웃을 마치고 캐리어 하나를 끌고 친정엄마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미 한 달 전 세입자분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기셨고 저는 약속해둔 인테리어 업자와 거실 한복판에서 도면을 펼쳐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사장님, 벽지색은 햇살 잘 받는 따뜻한 베이지 톤으로 가시고요. 베란다 쪽 창틀은 가로로 좁고 긴 원목 테이블 하나 짜 넣어주세요. 그 위에 작은 액자 하나 놓을 거예요. 저는 손가락 끝으로 도면 위 베란다 자리에 또렷한 동그라미 한 개를 그렸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이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이면서 자기 수첩 위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좀 넘는 시간이 흘러 친정엄마의 아파트는 안방 한 구석에 남아있던 누런 벽지 자국부터 거실, 마룻바닥의 묵은 흠집까지 시집 식구들이 한 번이라도 손을 대었던 모든 흔적이 깨끗이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사 첫날 아침 저는 햇살이 가지런히 들어찬 베란다 창가에 짜둔 원목 테이블 위로 친정엄마의 환하게 웃는 사진 한 장을 또렷이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시 왔어요. 엄마가 마련해 주신 이 집에 진짜 주인이 되어서 다시 왔어요. 저는 사진을 향해 작게 속삭이면서 입가에 천천히 미소를 끌어올렸고 한순간 눈가 끝이 살짝 시큰해져 손등으로 가만히 눈물 한 방울을 훔쳐냈습니다. 같은 시각 수도권 외곽의 어느 공사 현장 노가다판 한 구석에서는 최철민이 빛바랜 안전모를 머리에 얹은 채 시멘트 포대한 자루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의 핸드폰은 채권자들의 빚 독촉 알림 문자로 진동이 멈출 새가 없었고 일당 14만 원이 손에 떨어지자마자 곧장 다음 공사판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신세였습니다. 서울 외곽 달동네 한켠의 좁은 고시원 한 칸에선 박성자가 폐지로 가득 찬 손수레 손잡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은 채 등을 잔뜩 굽히고 골목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손수레 한가득 모은 폐지를 고물상에 넘기면 손에 떨어지는 돈이 하루에 8,000원이 채 되지 않았고 그 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던 박성자의 입에서 결국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이었구나. 그게 그렇게 큰 돈이었어. 박성자는 고시원 한 평짜리 좁은 방으로 돌아와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고는 며느리가 매달 25일에 꼬박꼬박 붙여주던 그 200만 원이 얼마나 든든하고 따뜻한 돈이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닫고는 가슴을 두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같은 도시 한 구석의 어느 분식집 주방에서는 최성미가 등 뒤에 갓 돌이채 안 된 아기를 포대기로 단단히 둘러 업은 채 양손에 김밥 재료를 가지런히 펴고 있었습니다. 도장 한 번 찍어주지 않고 잠적해버린 남편의 빚이 그대로 떠넘겨진 채 성미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 주방 보조일을 매달리듯 붙들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박성자가 고시원에서 전화를 걸어와 신세 한탄을 늘어놓으면 성미는 수화기에 대고 엄마가 그때 그 짓만 안 했어도 자기들이 이 꼴은 아니었을 거라는 원망을 쏟아냈고 결국 모녀가 서로를 탓하는 통화로 끝나는 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시집 식구들의 소식을 한 다리 건너 가끔씩 들려오는 흐릿한 소문으로만 흘려들었습니다. 리모델링이 모두 끝난 어느 토요일 오전, 저는 회사에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 없는 연차 휴가를 사흘이나 한꺼번에 신청해 두었습니다. 팀장님이 결제 서류 위에 시원하게 도장을 찍어주시면서 강 과장 일 좀 쉬어가면서 해 다음 분기엔 팀장 승진 심사가 있다는 한마디까지 가만히 얹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퇴근 후 동네 필라테스 학원의 6개월 정기권을 끊고는 일주일에 3번씩 매트 위에서 굳어있던 어깨와 허리를 차근차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엔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앉아 팀장 승진 심사를 위한 자격증 책을 펼쳐놓고는 형광펜으로 한 줄 한 줄 정성껏 줄을 그어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햇살이 거실 마룻바닥 위로 비스듬히 길게 떨어지고 있던 시각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 위로 익숙한 알림 문자 한 줄이 짧게 떠올랐습니다. 월세 200만 원 입금. 강수연 수취. 저는 그 한 줄짜리 문자를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한번 짚어보고는 입가에 천천히 미소를 끌어올렸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 박성자의 통장 한 칸을 채우러 일방적으로 빠져나가던 그 200만 원이 이제는 정확히 제 통장으로 단 한 푼도 흘리지 않고 가지런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핸드폰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잠고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 위에 가지런히 박힌 강수연 세 글자가 처음으로 단단하고 안정된 의미를 품은 채 제 눈동자 안으로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3년 전 그 누런 봉투를 식탁 위로 받아들면서 손가락 끝이 떨려 오던 며느리 강수연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고 지금 이 자리엔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무기 하나를 단단히 손에 쥔 40살 강수연 한 사람만이 또렷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닫고 외투를 챙겨들어 단지 입구 골목 안쪽의 작은 꽃집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장님, 친정엄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들국화로 한 다발 예쁘게 묶어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맘때쯤 들릴 거예요. 꽃집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노란 들국화와 흰 데이지 몇 송이를 가지런히 묶어 종이 한 장으로 부드럽게 감싸주었고 저는 그 꽃다발을 한 팔에 안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 창가의 원목 테이블 위 친정엄마 사진 옆 작은 유리병에 꽃다발을 정성껏 꽂아 둔 다음 저는 부엌에서 흰 도자기 커피잔 한 개를 꺼내 따뜻한 커피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아둔 흔들의자에 푹 몸을 묻고 앉아 저는 책장에서 꺼낸 책 한 권을 무릎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창밖에선 토요일 아침 햇살이 단지 앙가로수 잎사귀 사이로 길게 떨어지고 있었고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잠시 멀리서 들려왔다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핸드폰은 거실 협탁 위에 가만히 엎어둔 채로 저는 그 누구의 호출도 그 어떤 의무도 그 어떤 시집에 무거운 부름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한 잔의 커피를 천천히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3년 전 시댁 식탁 위로 던져졌던 그 누런 봉투 하나가 결국 저를 이 토요일 아침에 햇살 한가운데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숨까지 모아 남겨주신 것이 단순한 콘크리트 한 채가 아니라 딸이 세상의 어떤 폭력 앞에서도 다시는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도록 손에 쥐어주신 단단한 무기였음을 저는 그 토요일 아침에야 비로소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책장을 한 장 천천히 넘기면서 손가락 끝으로 책 모서리를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평화 한 조각이 거실 마룻바닥 위에 가지런히 펼쳐졌고 40살 강수연의 두 번째 인생이 그 햇살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첫 호흡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강수연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결국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한 채의 집을 지킨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부당함 앞에서 끝내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일어선 이야기였습니다. 참는 것이 늘 미덕은 아니고 내 것을 지키는 일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 굴러가는 평화는 그 한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 결국 함께 무너지기 마련이지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강수연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 한 조각이 되어 가슴에 살며시 남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몇이든 우리는 언제든 다시 자기 인생의 두 번째 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